재건축 투자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세 가지가 재건축 걸림돌이 된다 생각합니다. 재초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초안에 대한 질문을 최정희 님이 해주셨어요. 일단은 결론은요, 재건축은 투자해도 되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신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재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재초안 청구소에서 소송 준비한다는 내용들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나씩 이제 재초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재초안이라는 부분요,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를 걷는 거를 좀 증가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급을 막는 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초안뿐만 아니라 저는 한 세 가지가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공급의 걸림돌이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고요. 두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고요. 세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라고 적어놨죠. 이게 시행된 연도입니다. 제정이 된 연도. 이 제정이 된 연도를 보면요, 전부 다 노무현 정부 때 다 이 재건축 공급의 걸림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공급이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더디게 하거나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돈에 대한 부과금들을 부과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조금 느리게 만들자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부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전진단이 왜 걸림돌이 되냐? 실제로 우리가 안전진단이 그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고 2023년도에 이제 안전진단은 완화가 되고 강화가 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는 완화가 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강화된 상태가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더 강화가 시켰고 지금 2023년도 1월 달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하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요, 6개월 뒤에 111개의 단지가 안전진단에 통과를 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10만 7,700가구 정도가 통과를 했습니다. 단지가 대상이 되었고 6개월 뒤에.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의 뭐 4년 5개월, 4년 7개월, 8개월이죠. 그때 동안에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5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무려 6개월 만에 5년 대비해서 5배로 더 많은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나온 거죠. 안전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통과가 돼야지 재건축 지정이 되거든요. 재건축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이 단계의 제일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안전진단으로 공급의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은요, 우리가 노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관념이 아니라 도시를 변혁을 발빠르게 하고 공급을 낸다는 개념에서 안전진단은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안전진단도 지금 뭐 3월 달에 좀 통과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여당의 합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1기 신도시에서 안전진단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공급의 걸림돌이에요, 안전진단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극소수만의 로또죠. 주변 시세의 80% 정도만 이제 가격을 매겨서 이것들을 극소수가 로또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 분상제가 남아있는 물건들은요, 로또입니다. 가격들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분상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가격이 눌려 있는 것이지 안정화된 게 이게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가격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매매가가 이렇게 눌렸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겠죠.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나중에 이 눌린 게 풀리고 난 다음에는 가격들이 쭉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기 종료가 조금 된 이후에는요, 매매가가 상승했어요.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가 요 지금 이 시행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땐 전세가 상승도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종료됐을 2014년 말에는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시기적으로 눌려져서 가격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안정화된 게 아닙니다. 눌려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가격들 눌린 만큼 회복하는 속도가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보셔도 알 수 있고요, 과거에 쌌던 것들이 그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초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초안도 악법입니다. 일단은 지금 재초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재초안법 폐지되나 했더니 여소야대, 지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전국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만에 재초안 청구서 나온다. 재초안 완전히 없애야 기대 높였지만, 박상우 장관이 기대를 높였죠.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은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폐지에 힘 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공급 완화 확대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추가 완화에 협조할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초안이요,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과하기 때문에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분간은 폐지도 기대가 어렵고 완화도 기대가 어려울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을 바꾸기에는 의석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박상우 장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방향들을 짚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초안이라는 게 역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재초안은요, 2006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재건축이 집값의 상승 주범이라고 보고 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이 탄생 때부터 위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를 찾아보면요, 막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가 통과가 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재건축 부담금을 2008년이죠. 8년에 시행이 되고 이제 재건축을 걷겠다, 이제 부담금을 걷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2006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통과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 부동산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되면은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중지가 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지금 계속 침체가 되는데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제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은 2008년도 말부터 보면은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2006년도에 재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지금 여기가 연간 증감률이거든요. 가격 증감률이거든요. 보면은 2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좀 심하다 생각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규제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 2009년. 근데 2011년에 보면은 빠지기 시작하죠. 그냥 10년에는 빠지고 2011년도 12년도 좀 심각하게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재초안을 일시로 중지하게 됩니다. 중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중지를 한 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시적으로 5년간을 중지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폐지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더할지 이거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법에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을 보면요, 법의 3조 2항에 보면은 원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제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건요, 도시 및 주거 정비법이라는 부분들은요, 뭐냐면은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다만 규모가 작아진 거예요. 원래 정비사업법에 있었는데, 도정법에 있었는데 이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미니 재건축이 있습니다. 요것도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 소규모에서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니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걷는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원래 이건 2017년까지 일시 정지를 했는데, 이걸 누가 이제 다시 만들었죠.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제초안을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시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부활이 되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8년도 1월 1일 날 부활할 때까지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중에서 관리처분인가라는 단계가 있죠. 그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신청을 2018년 1월 1일까지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하게 돼서, 이때 급하게 그냥 재건축하는 사람 중에서 단지 중에서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단지들은요, 빨리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시기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재건축의 제초안을 피한 물량이 얼마나 되고, 강남구에, 서초구에, 송파구에, 강동구에 이런 데는 제초안을 피했다. 그리고 피하지 못한 단지는 매물 걷어들였다. 요런데 쌍용 2차, 반포현대 등은 가구당 최대 5억 토해낼 아무튼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지난 다음에 2019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2019년도 12월 달에 5년 정도 끌던 헌법 소원을 했던 제초안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합헌으로. 이때가 문재인 정부가 있을 시기죠. 2019년이면요. 그래서 이때 합헌 판결이 내면서 제초안에 대한 어떤 힘들이 실려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 12월 달, 2020년도 들어서죠. 그리고 그 힘을 실어서 2020년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90% 이익 환수 공공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걸 왜 하나? 시작부터 묻어진 8.4 대책. 8.4 대책이 2020년도에 그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그냥 뭔가를 재건축으로 부담금들을 환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2020년도에는 집값이 급등하게 되죠. 그리고 2023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통과한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시행이 언제 되느냐?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 시행된 게 부담금이 부과되는 게 지금 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되게 긴 역사를 말했습니다. 이 국가 통과에서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는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요. 원래는 추진위부터 준공이 되었을 당시까지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이익 중에서 최소한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최대 50%까지. 예를 들어서 1억 천이 초과하면은 내가 1억 한 10억이 있다. 그러면 50%를 초과이익 환수에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들, 여야가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3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도 좀 커지고 2억 8천 초과했을 경우에 최대 50%까지 부과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2006년부터 2024년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금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된 거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금 감면이 10%에서 70%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초안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제초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 시행이 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부과를 하게 되는 단지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허리 휘겠다. 최대 부담금 떠안는 강남 용산 재건축. 지금 최대 7억까지 부담금을 떠안고 있다. 사업성이 줄어나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조합.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산정이 되고 집행이 되잖아요. 법이 집행이 되면 제초안 청구서가 오는데 그 오는 부분들이 이제 통계별로 KB 통계랑 부동산 통계가 다릅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냐? 부동산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이 있었잖아요. 그 통계 조작 때문에 이 부담금들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조합이 나섰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먹힐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요.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18년 만에 처음 거친다고 하잖아요. 법이 실행되지도 않을 법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법일까요? 법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거나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대요. 이게 법입니까? 저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지금까지 끌고 온 거지 이게 우리한테 이익을 줄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초안의 문제점은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는요. 이익 배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개발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재건축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재개발은 제초안이 적용이 안 되고 재건축은 제초안에 적용이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죠. 둘 다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두 번째는요. 이익 배분의 형평성에 매우 치명적인 흠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재건축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난 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한 준공이 다 되는 시점에서 C라는 사람한테 B가 C한테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A하고 B는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C도 수익을 낼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A, B, C가 그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C가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매도 과정에서 생긴 이익들이 A, B는 그냥 가져갔지만 C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이 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익 배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전적으로 얘기한 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과세가 있어요. 이중과세보다는 과중한 과세라고도 더 표현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 사업을 하면요. 그 땅을 개발하고 하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하냐면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들을 냅니다.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사업지에서 내는 거죠. 사업 주체에서. 그리고 이걸 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뭘 내야 되느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 사이에서 수익을 내지만요. 이 제초안을 내야 됩니다. 자, 제초안도 내야 되죠. 그다음 취득세. 취득세는 집이 많은 사람은 최대 12%까지 아직 내는 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12.4%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공제에 대한 부분들 완화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거는 보유세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됐죠. 그리고 양도세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제초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제초안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사업성에 저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중과세와 사업성에 저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꼭 좋은 지역의 입지에 세금 격인 부담금을 세금은 아니죠. 부담금입니다. 내는 게 맞는 걸까? 다른 세금도 다 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공급을 막는 주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안 하겠죠. 공급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 매매가만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세가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 문제라든지 대외 변수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정책적으로 재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급과 거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의지를 가지면요. 재초안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은 부자 감세에 대한 가치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재초안에 대한 적용들이 단번에 폐지가 되거나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고지서가 청구가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구가 돼서 단지에서 이거를 부담을 하게 되면요.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재초안에 대한 소송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될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문제가 있기 이전에 재초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좀 조금은 더 완화하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요. 아니 분쟁이 생기고 이게 아직까지 시행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세금도 과중하고 공급도 막는데 왜 해야 되나?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초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시장의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지연시키면 그만큼 공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고 했어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가가 비싸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지금 평당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이게 비쌀 수는 있지만요.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미래의 가격까지 적용을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요. 재건축도 사실은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승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초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초안 때문에 사업 지연이 생기고 그 공급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생긴다고 하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재건축은 나중에 이것들을 수익을 환수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재건축은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재건축은 아직도 상급지나 좋은 지역에서는 유효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장을 만나야지 재건축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